저는 최복선입니다. 군산에서 상조회사 겸 장례용 품점을 운영하며 살아왔고 여동생이 남긴 강도윤을 친아들처럼 키웠습니다. 사람의 마지막 길을 다듬는 일을 오래 하다 보니 숨소리와 발소리만으로도 집안 온도를 읽게 되었고 냄새만으로도 살림살이의 기운을 가늠하게 되더군요. 향이 스며든 상복을 접고 하얀 국화를 다듬고 영정 액자의 먼지를 닦는 일을 수십 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의 끝을 보는 눈이 생겼고 동시에 사람의 시작을 지키는 마음도 단단해졌죠. 그날 저녁 김이 빠지지 않게 뚜껑을 덮은 갈비찜과 미역국을 들고 도윤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일주일에 2번은 이렇게 반찬을 들고 가는데 그날따라 마음이 무거웠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1번, 2번 더 눌러도 조용했죠.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손잡이를 돌리니 달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고 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 보니 거실은 호수처럼 고요했고 공기엔 향초도 밥 냄새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에는 생활의 냄새가 있어야 하는데 여긴 그 냄새가 죽어 있었어요. 냉장고를 열었더니 물 2병과 유통기한 지난 요거트 말라붙은 반찬통 하나뿐이라 마음이 먼저 쪼그라들었습니다. 제 손으로 넣어준 반찬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도윤은 잘 먹는 아이였는데 요즘 얼굴이 수척해진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사람 사는 집은 냄새가 살아야 하는데 여긴 냄새가 죽은 집 같았어요. 냉장고 문을 닫으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때 제 눈에 소파 옆 번쩍이는 검은 가방이 걸렸습니다. 장례 현장에서 영구 이송할 때 쓰는 고급 가방과 비슷한 질감 광택이 과하게 살아있더군요. 가죽 표면에 조명이 반사되어 눈이 부실 정도였어요. 집 거실 한가운데 놓일 물건이 아닌데 낯선 물건은 늘 사연을 끌고 들어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가 가방을 살폈습니다. 손끝으로 지퍼의 금속 이빨을 만지작거리다 멈췄죠. 열어볼까 하다가 참았습니다. 남의 물건을 함부로 보는 건 제 방식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 가방에서 묘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불길한 예감이랄까요. 장례 일을 오래 하다 보면 물건에서도 기운을 잃게 됩니다. 현관 센서가 켜졌고 도어락이 풀리는 소리가 공기를 찍었거든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힐굽이 바닥을 리듬처럼 찍으며 들어오는 발 윤하영이었습니다. 도윤의 아내죠. 뒤에는 키 큰 남자 하나가 붙어 들어왔고 허리를 감싼 손이 오래된 습관처럼 자연스러웠어요. 문 실장이라고들 부르는 얼굴 웃음 끝이 너무 반듯해 오히려 마음이 거슬렸습니다. 저는 등뼈를 세우고 커튼 뒤로 숨었습니다. 숨소리를 죽이고 심장 박동을 눌렀죠. 시장 바닥에서 배운 건 위기 때 소리부터 없애는 일, 장례식장 복도에서 배운 건 심장부터 눌러두는 일이었거든요. 제 몸은 커튼천에 붙어 움직이지 않았고 눈만 틈 사이로 내밀었습니다. 커튼 틈으로 본 식탁 위에는 인감, 도장 케이스와 등본, 사본, 두툼한 서류 뭉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영의 손이 빠르게 종이를 넘기며 상조의 건물과 운구 차량을 담보라고 불렀고 문 실장의 손가락은 붉은 인주를 장난처럼 굴렸죠. 위임, 대출, 실행, 현금화 이런 말들이 낮고 빠른 호흡으로 흘렀습니다. 제 귀가 쫑긋섰고 온 신경이 그들의 입술에 집중되었어요. 저는 휴대폰 진동을 확인하고 엄지로 짧은 문장을 눌렀습니다. 사문서 위조와 사기 공모 정황 주소 현관 열림 상태. 문자는 작은 진동을 남기고 사라졌고 제 심장은 커튼을 두드릴 만큼 커졌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참았어요. 그때 초인종이 길게 울렸고 현관 너머에서 무거운 구두 소리와 낮은 목소리가 겹쳤습니다. 형사들의 말투는 칼처럼 얇고 단단했죠. 그런데 칼이 닿기 전에 종이가 숨었어요. 하영의 손이 번개처럼 서류를 치우고 문 실장은 인주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현금 거래가 없고 인감이 찍히지 않았다는 말이 방 안을 빙빙 돌다가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물증이 부족하다는 말은 종종 납덩이처럼 무겁습니다. 하영은 억울함을 입술에 발랐고 문 실장은 상담이라는 말을 길게 느렸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야 저는 커튼에서 내려왔습니다. 식탁 끝에 남은 두 줄의 볼펜 자국, 인주 지문이 번진 종이, 모서리 문 실장의 손등 혈관, 하영의 손톱 끝 광택. 그런 자잘한 것들이 제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저는 이런 걸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반찬통을 다시 들고 엘리베이터 거울을 보며 숨을 고르다가 제 입에서 작은 한숨이 나갔습니다. 오늘 본 건 사건이 아니라 냄새라는 생각, 냄새는 길을 안내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장례 일을 오래 하면 냄새로 길을 찾게 됩니다. 저는 갈비찜을 다시 안아들고 집으로 내려가는 동안 마음속에 순서를 세웠습니다. 감정은 묻고 증거부터. 쉽지 않겠지만 오래 버틴 손은 길을 압니다. 도윤을 구할 길을 먼저 잡아야겠다고 다짐했죠. 냉장고 빈칸이 말하는 것, 검은 가방이 속삭이는 것, 종이에 찍히지 않은 도장이 외치는 것. 모든 게 저를 향해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경찰서 복도 의자에 앉으면 시간이 유난히 느리게 흘러갑니다. 벽시계 초침이 마루에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릴 만큼 조용했고 제 무릎 위 반찬 보자기는 묵직했죠. 차가운 의자가 엉덩이를 통해 등골까지 스며들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은 창백했고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의 발소리는 멀게만 들렸어요. 신고 내역을 확인하는 동안 형사는 절차를 설명했고 저는 커튼 뒤에서 본 것을 순서대로 말했다가 몇 번이고 단어를 골라 붙였습니다. 말을 정리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본 것과 느낀 것, 확실한 것과 추측한 것을 구분해야 했으니까요. 상담이라는 말은 둔갑술처럼 편리하고 인감이 찍히지 않았다는 사실은 바늘귀처럼 좁았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물증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다는 말을 돌려서 했습니다. 귀가 조치가 정해지고 복도로 나오는데 강도윤이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제가 경찰서에 왔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초췌한 눈빛, 한쪽 어깨가 늘어난 티셔츠, 잔머리를 손으로 쓸어 넘기는 버릇. 여동생의 버릇이 그대로 남아있더군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도윤의 얼굴색이 확 바뀌어 억울함과 분노가 섞인 숨이 먼저 나왔습니다. 왜 경찰에 신고했느냐고, 하영이 무슨 잘못을 했느냐고, 제가 뭘 아느냐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멱살에 닿는 손길이 낯설고 차가웠고 저는 애를 보듯 목을 세워 쳐다봤습니다. 이 아이가 왜 이러는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을 숨기는지 저는 압니다. 비인 냄새가 났거든요. 사람에게서 나는 비인 냄새는 독특합니다. 밀린 카드값 알림을 몇 달 돌려막은 급한 숨사기를 당했다는 말을 스스로에게도 못 꺼내 본 사람의 눈, 가족에게 들킬까봐 마음을 오그라뜨린 어깨. 저는 입술을 다물고 마음속에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감정은 접고 순서는 증거. 멱살을 잡힌 채로도 할 수 있는 생각은 많고 돌아서서 할 수 있는 일은 더 많습니다. 도윤의 손을 천천히 떼어내고 저는 한마디만 했어요. 나중에 고맙다고 할 날이 올 거라고. 그 말을 남기고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뒤에서 도윤이 뭐라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사무실 불을 켰습니다. 익숙한 공간이 저를 반겼죠. 장례 장부를 꺼내 무릎 위에 놓고 잎의 서랍을 열었습니다. 손때 묻은 종이에 흑연 냄새가 올라오더군요. 이 냄새를 맡으면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계약 날짜, 운구 시간, 차량 번호, 기사 사인, 화장로, 예약표, 사본, 상복, 치수, 영정, 액자, 규격. 장례 업은 하루가 기록으로 쌓이는 일, 기록은 나중에 진실을 붙잡습니다. 장부를 훑으며 생각했죠. 얘들은 운구 차량을 담보라 부르지만 그 차는 내 손안의 기록으로 움직이는 물건입니다. 차량 관리 일지, 정비 기록, 운행 일지가 다 남아 있어요. 도난 사고 겪고 나서 달아둔 위치 장치가 떠올랐고 관리 앱에 로그인하는 손가락이 자연스레 움직였습니다. 화면에 차량 위치가 점으로 찍혀 있었어요.
하영이 유난히 깔끔하게 치우는 성격이라면 냄새가 없는 집의 이유가 뭔지부터 짚어야 했고, 빈 냉장고는 생활의 무게가 비어 있다는 신호라 판단했습니다. 사람이 무너질 때는 먼저 생활이 무너져요. 밥을 안 먹고 잠을 설치고 청소를 멈춥니다. 고개를 들어 달력을 봤습니다. 제 생일이 다음 주에 닿아 있었고 그 날짜를 손톱으로 2번 긁었습니다. 초대라는 말은 경계를 풀게 하고 생일상이라는 말은 미소를 부르게 됩니다. 머릿속에 상차림을 깔며 진서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상조의 원한 사건 몇 번 같이 풀던 변호사 말보다는 결과를 내는 사람입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믿음이 가는 사람이죠. 저녁을 넘겨 목이 쉬어갈 때쯤 통화가 닿았고 전직 형사 출신 민간조사 실장을 연결해 주겠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한기문이라는 이름을 적었어요. 전화를 끊고 의자 등받이에 등을 붙이니 허탈함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허탈은 원래 스스로 무게를 잃고 가라앉는 성질을 가졌고 분노는 나를 세우면 부러지는 성질이 있어요. 저는 분노를 접고 종이를 펼쳤습니다. 깨끗한 백지에 선을 그었어요. 장부 귀퉁이에 작은 동그라미를 그리고 그 옆에 단어 셋을 적었습니다. 냄새 손시간. 제 가지로 이번 일을 잡자고 마음먹었습니다. 냄새는 현장을 말하고 손은 행위를 남기고 시간은 패턴을 드러냅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모으기로 했어요. 도윤의 멱살 잡던 손이 떨렸던 이유, 눈빛이 흔들렸던 순간, 숨이 거칠어진 박자. 모든 게 제 기억 속에 정리되어 갔습니다. 장례 일을 하며 배운 게 있습니다. 감정보다 순서가 먼저라는 것, 슬픔보다 절차가 사람을 지킨다는 것. 저는 그 원칙을 이번에도 지키기로 했습니다. 해 뜨기 전 사무실 전등을 켜면 먼지가 춤을 춥니다. 빛기둥을 따라 먼지가 떠다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고 그 먼지마저 의미 있게 느껴지는 새벽이었어요. 유리 진열장 안에 위패가 반사된 빛을 꺼내고 흰 장갑이 놓인 트레이가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에 있으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낡은 장부는 제 손끝에서 살아 움직였고 칸칸이 박힌 숫자와 글자가 마음을 가다듬어 주더군요. 종이가 주는 안정감이랄까요. 저는 사건의 뼈대를 장부 위에 세웠습니다. 첫째, 동선 하영과 문 실장이 어디서 만나 무엇을 나눴는지. 둘째, 명예 도윤 이름이 어떤 종이에 올라가 어떻게 내려오는지. 셋째, 담보 상조의 건물과 운구 차량이 어떤 문장으로 종이에 묶이는지. 넷째, 실행돈이 어떤 순간에 어떤 창구로 풀리는지. 네 줄을 그어놓고 하나씩 고리를 걸었죠. 장례 일을 하며 배운 게 있어요. 일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혼란이 줄어든다는 것. 운구 차량 위치 장치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어제 밤 늦게 잠깐 신도시 외곽을 찍고 돌아온 기록이 점으로 남아 있었고 그 옆에 짧은 정차 흔적이 붙어 있었어요. 시간을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장례차가 갈 일이 없는 곳이니 표시를 했죠. 빨간 형광펜으로 동그라미를 쳤어요. 위패를 주문하는 목각 집 사장과 통화했더니 요 며칠 특이한 주문이 하나 들어왔었다고 하더군요. 문양과 크기가 유난히 화려하고 문구가 비어있는 위패틀. 위패 문구가 비어있다는 건 아직 이름을 올릴 준비를 하며 누군가의 마음을 흔드는데 쓸 물건이라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장례 용품을 협박 도구로 쓰다니 기가 막혔어요. 저는 수첩 귀퉁이에 동그라미를 하나 더 쳤습니다. 물건 흔적 습관. 셋이 나란히 붙으면 살얼음이 얼고 그 위를 조심히 건너면 반대편에 단단한 증거가 있습니다. 저는 얼음 위를 걷는 법을 압니다. 오전엔 박미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화장로 스케줄을 쥔 사람 말은 거칠어도 의리가 굵은 사람. 제가 고난 때마다 한 번씩 힘을 보태 주던 사람입니다. 미옥의 목소리는 언제나 힘이 있어요. 빈칸을 부탁했고 미옥은 혀를 차다 말고 그러자고 했습니다. 특정일 특정 시간 상조의 홀과 복도
끝 조명 센서까지 같이 맞춰 주겠다는 약속이 떨어졌죠. 조명 각도까지 신경 써준다는 말에 저는 감사했습니다. 전화를 내려놓고 숨을 길게 내뱉었어요. 한쪽에서는 장례의 절차를 지키고 한쪽에서는 삶의 절차를 복구하는 중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지만 그게 제 일이에요. 점심 무렵 진서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직 형사 출신 한기문을 오후에 보자고 준비할 게 있으면 정리해 오라 했어요. 저는 요구 목록을 깨끗한 종이에 옮겼습니다. 사진과 영상 녹취와 판결문 통신 흔적과 출입 기록 차량 차적과 렌터카 내역, 무엇보다 자기 입으로 내뱉는 자백, 증거의 위계가 있어요. 가장 강한 건 본인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손목을 한번 돌리고 보자기를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에 피로가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윗배 서랍을 닫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죠. 죽음의 기록이 삶을 다시 살리기도 한다고, 이 일은 아이러니가 많다고. 그래도 저는 이 길밖에 모릅니다. 끝을 만지며 시작을 붙잡는 일, 그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장부한 귀퉁이에 작은 별을 그렸습니다. 증거의 별자리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하나 점을 이어가면 결국 그림이 보입니다. 별자리처럼 말이죠. 하영과 문 실장이 만든 거미줄의 모양, 그 중심에서 실을 당기는 손의 움직임. 저는 그 손을 잡아야 했습니다. 오래 걸리더라도 차분하게. 서두르면 실이 끊어지니까요.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셨습니다. 쓴맛이 혀끝에 남았고 그 쓴맛이 정신을 또렷하게 만들었어요. 창밖을 보니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오후 약속 시간까지 2시간 남았죠. 저는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빗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요? 주름이 깊어진 손등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보냈을까? 그리고 이번엔 이 손으로 한 사람을 구해야 한다고. 상조회 바깥의 시간은 시장길에서 방향을 잡습니다. 시장은 살아있는 정보의 바다예요. 박미옥이 있는 좌파는 늘 북적이고 소문은 그 위를 회오리처럼 돌죠. 아줌마들의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전해지는 속도는 인터넷보다 빠릅니다. 저는 귤을 한 소쿠리 집어들며 입을 열었어요. 제철 과일을 고르는 척하면서 말을 꺼내는 게 자연스럽거든요. 하영 이름을 슬쩍 올리니 미옥이 두 눈을 반짝였고 손님 며칠 보내며 제게 몸을 기울였습니다. 귀가 쫑긋 선 모습이 보였어요. 하영이 미용실 예약을 주마다 바꾸는 습관, 내일 관리 주기가 줄었다는 이야기, 동네 카페에서 낮에 누군가와 긴 시간 앉아 있었다는 단서, 명품 가방, 빈 박스를 오후 늦게 재활용, 수거함 깊숙이 밀어 넣는 버릇. 미옥의 입에서 정보가 쏟아졌습니다. 허세와 불안은 자주 짝을 이루죠. 돈이 없는 데 있는 척하는 사람, 무너지는데 괜찮은 척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행동 패턴은 비슷합니다. 렌터카 앱을 자주 돌리는 흔적도 입에서 나왔고 어느 번호판이 자주 동네에 뜬다는 말도 덧붙었죠. 미옥은 번호판 뒷자리까지 기억하고 있었어요. 저는 말 가운데서 열을 골라 두었습니다. 미용실과 네일숍, 렌터카, 카페. 생활 동선에 묻은 습관은 증거의 실마리예요. 사람은 패턴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미옥이 화장로 예약표, 빈칸을 한 번 더 확인해 주면서 그날 그 시간에 홀려폭도 조명을 밝게 유지시키겠다는 말까지 꺼냈습니다. 조명이 너무 어두우면 얼굴이 잘 안 보이니까요. 빈 칸이 가장 강한 칸이 되는 순간은 증거가 들어올 때입니다. 저는 메모에 진한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하영 주변 사람들의 말도 모았습니다. 친정 쪽에서 가끔 와서 아이처럼 떠들다가 간다는 이야기, 친구들에게 사업 확장 자랑을 하는 말버릇, 강남으로 이사 간다며 집들이 맛집 리스트를 공유했다는 허황된 계획, 감당 못할 꿈을 말할 때 사람의 어깨는 어쩔 줄 몰라 하는데 허풍과 계획의 경계는 늘 얇습니다. 하영의 어깨가 들썩이는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저는 혀끝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혀끝이 때로 사람을 살리니까요. 소문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오후엔 미용실 원장을 찾아가 차를 한 잔 마셨습니다. 원장은 단골 손님들의 이야기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머리를 만지며 귀를 기울이는 직업이니까요. 하영이 예약을 미루는 이유를 묻는 대신 제 머리숱이 줄었다며 웃었고, 원장은 반사적으로 말주머니를 열었죠. 현금 결제를 자주 고집했다는 말 팁을 휙 쥐어주며 남편 자랑을 했다던 기억 갑자기 내일 도안을 바꾸며 화려함을 더했다는 묘사. 디테일이 살아있는 이야기들이었어요. 저는 듣고만 있었습니다. 사실은 모아서 삶이 되고 말은 모아서 결이 되니까요. 현금 결제를 고집한다는 건 통장에 기록을 남기기 싫다는 뜻이고, 팁을 많이 준다는 건 과시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저녁 무렵 한기문을 만나러 가는 길 시장 바람이 등에 닿았습니다. 차가운데 뜨거웠어요. 계절이 바뀌는 경계의 바람이었습니다. 누구를 지키겠다는 마음이 뜨거우면 방법은 차가워져야 합니다. 감정과 이성의 균형이 중요해요. 저는 손을 비벼 온기를 지우고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금속의 차가움이 손바닥에 전해졌어요. 시장의 혀끝들이 제게 건넨 정보는 퍼즐 조각 같았습니다. 하나하나는 작고 의미 없어 보여도 모으면 그림이 나와요. 하영의 불안한 마음, 문 실장의 치밀한 계획, 도윤을 옥죄는 보이지 않는 줄. 저는 그 줄을 하나씩 풀어야 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모릅니다. 자기들이 흘린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구할 수도 있다는 걸요. 저는 그 말들을 소중히 주워 담았습니다. 한기문은 말수가 적었습니다. 첫인상부터 그랬어요. 악수를 청하는 손이 단단했고 눈빛은 상대를 스캔하듯 훑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장비 가방을 내려놓는 손이 규칙적이었고 눈빛은 습관처럼 주변을 훑었죠. 경찰 출신 특유의 관찰 습관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요구를 정갈하게 말했습니다. 사진은 얼굴보다, 손을 영상은 종이보다, 입을 녹취는 숫자와 동사를. 과거 판결문 요약과 개명, 기록 렌터카 내역과 숙박 결제 기록, 출입문 로그와 주차장 카메라 각도,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입으로 내뱉은 자배, 증거의 위계를 설명하니 한기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프로는 말이 통합니다. 한기문은 고개를 끄덕이며 팬형 카메라 차량용 송신기 초소형 마이크를 꺼내 정리했습니다. 하나하나 작동법을 보여주는 손놀림이 정확했어요. 팬형은 안주머니에서 서류를 내려다볼 때 글자와 얼굴을 같이 담게 되어 있었고, 차량 마이크는 공조기 안쪽에 부착해 잡음과 바람을 분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기술이 발전했다는 게 실감났어요. 저는 상조의 예치금 일부를 계약금으로 걸었습니다. 죽음의 비용을 산 자의 방패로 돌리는 선택 마음이 불편했지만 손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돈은 필요할 때 써야 하는 겁니다. 계획은 단순해야 했고 실행은 촘촘해야 했고 정리는 한눈에 들어와야 했습니다. 복잡하면 실수가 생기니까요. 한기문은 첫 피해자 접촉을 이야기했습니다. 몇 차례 시도했으나 문이 열리지 않았고 지난 일을 끄집어내기 싫어하는 마음이 단단히 닫혀 있었다고요. 상처를 다시 들추는 일은 고통스럽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말했습니다. 그건 제 몫이라고. 상주를 달래본 손은 무너진 사람의 문을 두드리는 법을 압니다. 슬픔을 마주한 사람의 마음을 여는 법도 알아요.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길 전화가 울렸습니다. 진서준이 내일 아침에 서류를 더 넘기겠다고 법정에서 설득력을 가진 목록으로 재정렬하겠다고 했죠. 변호사의 꼼꼼함이 느껴졌어요. 저는 고맙다는 말 대신 다음 문장을 요청했습니다. 반복성, 조직성, 고의성. 세 단어가 빠지면 판사는 마음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저는 장례식장 복도에서 배운 삶의 법칙을 법정에도 적용했습니다. 법도 결국 사람의 일이니까요. 밤엔 도윤을 불렀습니다. 사무실에 데려와 마주 앉혔어요. 아이의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연기해야 한다고. 억울한 남편,
어머니를 의심하는 아들 아내만 믿는 척하는 사람. 말의 속도와 어깨의 각도, 눈을 피하는 요령과 한숨의 길이 연기 지도를 하는 기분이었어요. 도윤은 처음엔 못하겠다고 고개를 저었지만 끝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저는 팬형 카메라를 손에 쥐어주고 차량 공조기 덮개를 열었습니다. 손이 떨리면 손가락을 접으라고, 눈이 흔들리면 먼 곳을 보라고, 마음이 무너지면 제가 한 말을 떠올리라고. 끝을 만지는 손으로 시작을 지키는 일이니 아프더라도 해야 한다고. 이 말을 할 때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도윤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그의 등을 2번 두드렸습니다. 힘내라는 뜻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림자도 함께 늘어났어요. 길은 이렇게 늘어지다가도 어느 순간 꺾이더군요. 꺾이는 자리에 제가 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저는 발을 재빨리 옮겼습니다. 한기문의 장비들이 제 머릿속에 하나씩 배치되었습니다. 팬형 카메라는 도윤의 안주머니, 마이크는 차량 공조기, 송신기는 가방 안쪽,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새벽에 깨어 사무실 커튼을 반쯤 열었습니다. 잠이 깊지 않았어요. 자다 깨다를 반복했습니다. 바깥 빛이 서랍 손잡이에 닿아 번들거렸고 전화기 진동이 3번 떨고 멈추더군요. 한기문이 서류 봉투를 내려놓겠다는 신호였습니다. 약속된 신호였어요. 문을 열고 나가니 복도에 검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이름이 나직지 않은 판결문 요약과 출입, 기록, 렌터카, 결제 내역, 숙박, 영수증, 사본이 층층이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 냄새가 났어요. 윤하영의 본명과 개명, 기록, 문태섭의 전과와 과거, 공범 이름이 줄줄이 올라와 있더군요.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첫 결혼은 5해 전, 2번째는 3해 전, 3번의 결혼마다 뒤따른 빚잔치와 종적 감춤까지 일정표처럼 반복됐습니다. 접근, 신뢰, 위임, 담보, 대출, 실행, 현금화, 도주. 단어가 늘 같은 순서로 배열되어 있어 차갑게 소름이 돋았죠.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어요. 피해자의 업종은 달랐습니다. 인쇄소, 중고차, 매매, 소형 무역, 그리고 지금은 상조회. 다양한 업종을 노렸다는 건 전문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공통점이 있었어요. 가족에게 말 못할 약점, 스스로 부끄러워 덮어 둔 실패, 급하게 메워야 하는 구멍. 취약한 사람들을 골라 접근했습니다. 거기에 하영과 문태섭이 설탕 같은 언어를 쏟아부어 신뢰를 굳혔어요. 말로 마음을 녹인 겁니다. 저는 표의 빈칸에 빨간 펜으로 작은 점을 찍었습니다. 반복성은 의도를 말하고 의도는 죄질을 말합니다. 우연이 아니라 계획이라는 증거죠. 사진 자료에서는 하영의 손목시계가 사건마다 모델만 달리며 돌아오는 게 보였고 문태섭이 꾸준히 검은 가죽 가방을 들고 다니는 습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가방의 질감이 도윤 집 소파 옆과 정확히 맞물려 기억이 선명해졌어요. 같은 가방이었습니다. 렌터카 번호판 목록을 훑다가 우리 동네 카메라에 자주 찍힌 숫자 조합을 발견했습니다. 오후 늦게 반짝 떴다가 짧게 사라지는 패턴 일정표와 겹치도록 점을 찍으니 길이 보였어요. 이동 경로가 그려졌습니다. 한기문이 메모에 작은 화살표를 그려놓았더군요. 다음 타깃으로 추정되는 인물 실루엣, 강남의 이혼남 사업자. 제 심장은 한 번 우두둑 구부러졌습니다. 가슴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도윤이 4번째 칸에 있고 5번째 칸이 이미 채워질 준비를 하고 있다니 분노가 순간 날로 솟았지만 저는 그 칼을 칼집에 넣었습니다. 분노는 일의 순서를 망치니까요. 저는 봉투를 다시 묶고 장부 맨 뒷장에 3줄을 썼습니다. 반복성 확인, 조직성 정리, 고의성 증거. 글자를 쓰면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장복을 개키듯 차분히 접어넣는 기분, 오래 버틴 손이 기억하는 방식이죠. 오후에는 진서준과 맞춰본 정리표를 다시 손봤습니다.
판사에게 먹히는 언어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라며 항목을 더 깔끔하게 정렬했어요. 저는 마지막에 줄 하나를 더 그었습니다. 자기 입으로 내뱉은 말, 그게 모든 걸 끝낸다고. 입과 손종이와 도장, 그네 귀퉁이를 모아야 승부가 난다 생각했습니다. 과거 파일을 정리하며 느낀 건 사람은 반복한다는 것, 그 반복이 증거가 된다는 것이었어요. 하영과 문태섭의 과거는 미래를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예언을 막아야 했죠.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자물쇠가 달린 서랍에 보관했습니다. 도윤을 앉혀놓고 숨부터 맞췄습니다. 호흡이 중요해요. 말을 길게 하면 눈이 흔들린다고 알려주었고, 목젖이 떨리면 박자를 한번 늦추라고 시켰습니다. 억울한 남편처럼 보이되 엄마를 원망하는 아들처럼 차갑게 뻗치고, 결국 아내에게 기대는 척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복잡한 연기였어요. 저는 팬형 카메라를 안주머니 안쪽에 정확히 꽂아주고 공조기 덮개에 마이크를 붙였습니다. 위치가 중요했어요. 바람 소리와 종이 소리를 분리하는 각도를 잡는 동안 도윤은 손가락을 접었다 폈다 하며 마음을 눌렀습니다. 긴장이 역력했어요. 첫 만남은 도윤의 집 식탁입니다. 하영이 서류를 테이블에 펼쳐놓고 문태섭이 인주를 열고 닫으며 빨간 원을 손가락 끝에서 굴려요. 얘기하는 듯하지 않게 얘기하는 방법, 그들이 좋아하는 톤을 저는 머릿속에서 흉내내며 장면을 들었습니다. 허위 매출표 만드는 요령이 먼저 나왔고, 서류상 매출을 3배로 뻥튀기해도 은행 창구는 못 알아챈다는 자만이 뒤따랐습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목소리였어요. 세무서 직원 응대 대본까지 달달 외우듯 흘러나왔습니다. 수없이 반복해본 말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안주머니 펜이 글자와 손가락을 또렷하게 줌으로 잡았고, 차량 마이크가 종이 넘기는 소리를 맑게 담아냈습니다. 도윤은 의심과 기대를 번갈아 연기했어요. 눈동자를 살짝 흔들다 다시 붙여놓는 간격, 손등에 식은땀을 일부러 남겨 두는 속도, 고개를 끄덕일 때 턱이 흔들리지 않도록 멈추는 지점, 디테일이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촬영분을 보며 타임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자백과 숫자, 동사와 명사, 금액과 장소, 사람과 물건. 눈으로 듣고 귀로 보는 작업이었어요. 문태섭이 수수료 비율을 종이에 써 내려갈 때 손목에 힘줄이 붉어졌고, 하영이 도윤 어깨를 스쳐 지나갈 때 무심한 손등이 떠올랐습니다. 죄는 입에서 완성되고 손에서 확정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증거가 되는 거죠. 저는 입이 내뱉은 문장과 손이 찍은 도장을 나란히 붙였습니다. 도윤은 하루가 끝나면 베개를 껴안고 숨을 몰아쉬었어요. 연기가 몸을 갉아먹는지 새벽에 비몽사몽 제 사무실 문을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악몽을 꾸는 듯했어요. 저는 등을 두드리며 일정만 다시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톤인지, 어떤 문장을 유도해야 하는지, 어떤 숫자를 입에서 끌어내야 하는지. 감정은 뒤로, 순서는 앞으로. 도윤은 고개를 세웠고 저는 손을 내렸습니다. 입과 손이 충분히 모아질 때까지 버티자고 스스로에게도 말했고, 녹음 파일 이름을 정갈하게 맞췄어요. 파일명 끝엔 날짜와 시간, 장소를 박았습니다. 나중에 법정에서 물었을 때 흔들리지 않도록, 그게 제 방식이었어요. 죄를 증명하는 건 결국 당사자의 입과 손입니다. 아무리 교묘하게 숨겨도 입은 진실을 흘리고 손은 흔적을 남겨요. 저는 그 순간들을 모으고 있었죠. 도윤이 감당하기 힘든 연기였지만 이게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저는 그 길을 함께 걸었어요. 밤마다 영상을 검토하고 아침엔 도윤을 격려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도윤의 연기가 자연스러워졌고 카메라도 익숙해졌어요. 저는 모니터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다고. 화장로 예약표를 손에 넣은 날 저는 가장 먼저 빈칸을 찾았습니다. 달력을 펼쳐놓고 손가락으로 날짜를 짚어가며 확인했어요. 박미옥이 기꺼이 도와줬고 특정일 특정 시간에
홀이 비도록 스케줄을 조정해 줬습니다. 장례식장을 비워두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 시간에 도윤에게 마지막 서류에 인감을 찍는 자리를 만들자고 안내했고 하영이 좋아하는 상차림과 분위기를 얹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생일상이라는 명목이 필요했어요. 상조회 홀의 벽걸이 화면 뒤에 작은 모듈을 꽂았고 리모컨 수신부를 확인했습니다. 전원이 들어오는지 여러 번 테스트했어요. 스피커 볼륨은 김이 오르는 소리에 묻히지 않게 다듬었고 조명은 그림자가 얼굴을 가리지 않게 높였습니다. 얼굴이 선명하게 보여야 했으니까요. 복도 끝 센서는 민감도를 올려 움직임이 정확히 기록에 남도록 조정했습니다. 도어락 로그는 한기문 팀이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게 연동해 두었어요. 누가 언제 들어오고 나가는지 기록되는 겁니다. 상의 맨 아래에는 검은 상보를 한 겹 깔고 그 위에 흰 볼을 얹었습니다. 검은 볼을 식탁에 올리는 게 염려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제겐 마음을 다잡는 의식이었어요. 죽음과 삶의 경계에서 일하는 사람의 방식입니다. 생일이라는 말은 경계를 푸는 열쇠예요. 달력에 적힌 제 생일이 우스울 만큼 가벼웠지만 이 기만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저는 초대를 끝내고 홀의 통풍을 점검했어요. 냄비에 김이 화면을 가리는 순간이 오면 안 되거든요. 환기구 방향까지 신경 썼습니다. 한기문 팀은 출입구 반대편 복도 끝에 조용히 자리할 예정이었고 오성만은 형사들과 함께 뒤에 서 있을 계획이었습니다. 첫 피해자를 다시 그 자리에 세운다는 게 잔인하지만 필요했어요. 오성만에게는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날 그 장소를 다시 마주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지만 이번엔 끝을 보자고 말했죠. 오성만은 잠깐 눈을 감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그 움직임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준비는 끝나가고 있었고 시간표는 제 손바닥 안에 정갈이 놓였어요. 저는 리모컨과 서류 봉투를 같은 서랍에 넣고 손잡이를 2번 눌렀습니다. 마지막 확인입니다. 화면, 소리, 빛, 냄새. 넷이 엉키면 혼란이 와요. 저는 각각을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화장로는 저 멀리 뜨겁게 일하고 있었고 홀은 차분히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준비된 공간은 사람의 마음도 준비시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오래 겪어 알았고 이번에도 믿었습니다. 예약표 빈 칸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칸이 도윤의 미래를 바꿀 칸이라고. 장례식장의 빈 칸이 누군가의 삶을 되살리는 칸이 될 거라고. 아이러니하지만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저는 손을 씻고 상보를 다시 펼쳤습니다. 검은색 위에 흰색 죽음 위의 삶. 모든 게 준비되었습니다. 리허설을 한 번 더 해봤어요. 리모컨을 누르니 화면이 켜지고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음량도 적당했고 화질도 선명했어요.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미끼는 던져놓으면 선택은 상대가 합니다. 제가 시장에 흘린 풍문이 하루 만에 돌아왔고 하영은 바로 달려들었어요. 예상대로였습니다. 상조회 확장 신도시 상가, 계약 권리금 없이 들어가는 자리 통장에 모인 계약금. 미끼에 쓸 단어들을 신중하게 골랐어요. 도윤은 일부러 설계도 같은 낙서와 통장 잔액 캡처를 흘렸고 하영의 눈이 커지다 다시 가늘어지는 리듬이 안주머니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탐욕은 간단한 표정을 복잡하게 만들어요. 처음엔 의심하다가 믿고 싶어지는 과정이 얼굴에 다 나타났습니다. 하영은 추가 대출을 요구했고 허위 매출표를 3배로 뻥튀기 하는 법을 도윤에게 다시 설명했어요. 자신만만한 목소리였습니다. 세금 계산서 숫자를 어떻게 조작하는지, 카드 매출과 현금 매출을 어떻게 구분해 엑셀처럼 맞춰 넣는지 그 입이 열려 있었습니다. 전문가처럼 설명하더군요. 문태섭은 가짜 등기부등본을 꺼내 들고 담보 가치를 늘리는 꼼수를 설명했어요. 위조 서류를 너무 자연스럽게 다뤘습니다. 붉은 인주가 손가락 끝에 묻어 테이블 가장자리에 작은 점을 남겼고
도윤은 일부러 손으로 문질렀습니다. 흔적을 남기기 위한 아주 작은 동작. 저는 그 흔적이 사진에 잡히는 걸 밤에 확인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마지막 위임장 서류에 인감을 찍는 날이 가까워질수록 제 맥박은 빨라졌습니다. 그러나 순서는 변하지 않았어요. 먼저 입에서 자백을 꺼내고 다음 손에서 도장을 찍고 그 다음에 문이 열려야 합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저는 저녁마다 녹취를 들으며 작은 표를 더 채웠습니다. 금액, 날짜, 장소, 동사, 수단. 기계적으로 보일 만큼 차분히 붙여 넣었어요. 감정을 빼고 정리해야 정확합니다. 그 사이 도윤은 몇 번이나 제 사무실 의자에 앉아 숨을 몰아쉬었고 저는 물컵을 건네며 박자를 맞춰줬습니다. 두려움은 나쁜 적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경계심의 다른 얼굴이고 그 경계가 실수를 줄여요. 저는 도윤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말했습니다. 고개를 들라고. 이제 곧 끝난다고. 그 말보다 더한 건 없었죠. 끝은 늘 코앞에서 흔들리니까요. 저는 주방에서 검은 볼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빛을 잘 받는지, 얼룩은 없는지, 냄비 높이는 적당한지. 공간은 마음을 담고 마음은 일을 완성해요. 돈 냄새가 방 안을 돌 때 저희는 냄새를 따라가면 됩니다. 오래 해본 일이니까요. 하영과 문태섭의 욕심이 커질수록 실수도 커집니다. 저는 그 실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탐욕은 눈을 가리고 가려진 눈은 함정을 못 봅니다. 제가 판 함정은 생일상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을 씻고 달력의 날짜를 다시 확인했어요. D-Day까지 3일. 마음이 조급해지려 할 때마다 저는 숨을 고르고 장부를 펼쳤습니다. 장부를 보면 마음이 안정됐어요. 숫자와 글자가 차분하게 정렬된 모습이 저를 진정시켰습니다. 오성만의 집은 반지하였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습기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햇빛이 벽에 닿아 흐릿하게 퍼지는 시간. 초인종 대신 철문을 3번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간격을 두고 조심스럽게요. 제 이름을 말했고 상조의 사람이라는 것, 내 조카 일을 겪고 있다는 것, 당신 이야기를 듣겠다고 온 게 아니라 제 이야기를 나누러 왔다는 것을 천천히 붙였습니다. 문틈 사이로 경계의 눈이 보였고 마른 목소리가 누구냐고 물었어요. 저는 서둘지 않았습니다. 상주의 어깨를 어루만질 때처럼 박자를 둔하게 가져갔고 문고리가 달칵 돌아가는 소리를 기다렸어요. 시간이 걸렸지만 참았습니다. 문이 손가락 한 뼘 열리고 절망이 얼굴에 붙어 나왔어요. 수염이 덥수룩하고 눈가가 푹 꺼진 얼굴이었습니다. 방 안은 술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섞여 있었고 바닥엔 빈 병이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내밀었어요. 판결문, 요약, 사진, 통신, 기록, 녹취 일부. 오성만은 천천히 읽었습니다. 얼굴 근육이 먼저 굳고 눈동자 초점이 그 다음에 돌아와요. 분노는 떠드는 법을 잊고 돌아옵니다. 그의 무릎이 먼저 펴졌고 어깨가 세워졌어요. 손등 혈관이 붉어지고 숨이 길게 빠져나왔습니다. 살아나는 게 느껴졌어요. 그는 증언을 하겠다고 말하는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말 대신 고개를 숙였어요. 말보다 몸이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손등을 잡자 오성만의 온기가 손끝으로 느껴졌고 그 온기는 제까지 번져왔어요. 사람의 체온은 희망을 전합니다. 우리는 짧게 일정만 마쳤습니다. 형사와 변호사와 한기문 팀이 함께 준비할 것이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이번엔 끝까지 간다. 집을 나와 햇빛을 다시 보니 눈이 잠깐 따가웠어요. 눈물은 나오지 않았고 대신 숨이 깊어졌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시장을 지나가며 박미옥에게 손을 흔들었고 미옥은 입모양으로 잘하고 있다 말해줬어요. 사람 사이는 이런 식으로 버텨집니다. 혀끝으로, 눈빛으로, 손끝으로. 저는 사무실에 들어와 장부 마지막 장에 다시 별표 하나를 찍었습니다. 증언 확보.
표의 빈칸이 채워졌고 마음의 빈칸이 조금 메워졌어요. 이제 남은 건 마지막 상차림과 버튼 하나였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꺼내 손바닥에 올려보았어요. 작은 플라스틱 한 조각이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할 수도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구할 거라고 저는 자신을 다독였어요. 오래 해온 일이니까요. 끝을 만지는 손으로 시작을 구해내는 일. 저는 다시 검은 볼을 접어 올렸습니다. 준비는 끝을 향해 가까워졌고 저도 그 끝으로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오성만의 눈빛이 기억에 남았어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그 순간 사람의 눈은 빛을 되찾습니다. 저는 그 빛을 믿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눈에도 비슷한 빛이 있었어요. 싸울 준비가 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움직였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잤지만 정신은 또렷했어요. 사무실 냉장고에 미리 준비해둔 음식들을 꺼내고 상조회에서 쓰는 검은 상보를 깨끗이 다려 식탁보로 깔았습니다. 다리미질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그 위엔 흰 접시를 맞춰 두었고 냄비에 국을 올리자 김이 천천히 피어올랐습니다. 김 오르는 소리가 공간을 채웠어요. 생일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함정의 상차림이었습니다. 제 생일을 빌미로 하영과 문태섭을 초대했어요. 도윤에게는 얼굴 근육을 다시 풀라고 했고 연기와 진심의 경계를 흐리라고 했습니다. 자연스러워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한기문 팀은 홀 복도 끝에 장비를 설치했고 리모컨 신호가 정상 작동되는지 마지막 점검을 마쳤습니다. 여러 번 테스트했어요. 오성만은 형사들과 함께 건물 뒤편에 대기 중이었고 박미옥은 장례식장 출입 기록을 맡아 시간별 보고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한마디 했어요. 오늘은 끝내는 날이라고. 해가 기울 즈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현관 너머로 하영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문태섭의 낮고 느린 말투가 뒤따랐습니다. 저는 손에 들린 국자를 내려놓고 문을 열었어요. 하영이 선물 봉투를 내밀며 웃었고 문태섭은 허리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계산된 친절이 느껴졌어요. 도윤은 억지로 미소를 붙였고 저는 상위로 초를 꽂았습니다. 촛불이 일렁이며 사람 얼굴을 번갈아 비추니 공기가 약간 달라졌어요. 그림자가 벽에 춤을 췄습니다.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웃었고 국을 덜어주며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웃음소리가 3번쯤 터지고 하영이 와인잔을 기울이는 순간 문태섭의 시선이 벽걸이 화면 쪽으로 흘렀어요. 그때 저는 리모컨을 천천히 눌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버튼을 정확히 눌렀어요. 화면이 켜지며 며칠 전 도윤의 집 거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팬형 카메라가 찍은 장면. 하영이 손끝으로 서류를 넘기며 담보, 위임, 대출 실행이라는 단어를 조용히 말하던 그 순간이 화면에 그대로 흘렀어요. 문태섭의 손가락이 인주를 찍고 붉은 도장이 종이 위로 내려앉는 장면까지 선명했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하영은 손에 든 잔을 떨어뜨렸고 깨지는 소리가 공간을 찼습니다. 문태섭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어요. 도윤은 의자에 앉은 채로 숨을 들이켰고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가장 강한 대사니까요. 그들의 시선이 화면과 저를 오가며 흔들렸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복도 문을 열었습니다. 형사들이 들어왔고 오성만이 뒤따라 들어왔어요. 하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문태섭은 일어서려다 주저앉았죠. 증거는 이미 충분했고 증언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도윤의 어깨를 가볍게 눌렀어요. 이제 끝났다고. 함정은 완벽했고 그들은 스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법정에 제출할 증거를 정리하는 시간은 길고 지루했습니다. 며칠 밤을 새워 작업했어요. 한기문이 모아 온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보며 저는 타임라인을 다시 그렸습니다. 화이트보드에 시간 순서대로 붙여나갔어요. 첫 만남부터 마지막 함정까지 모든 순간이
시간 순서대로 배열되었습니다. 하영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 파일을 재생하니 허위 매출 조작 방법을 또박또박 설명하는 소리가 흘렀습니다. 자신만만한 목소리였어요. 문태섭이 수수료 비율을 계산하며 은행 직원 속이는 법을 설명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팬형 카메라가 포착한 서류, 이미지에는 위조된 등기부등본과 가짜 계약서가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글자 하나하나가 또렷했습니다. 도윤의 안주머니에서 찍힌 하영의 손종이를 넘기는 손가락 인주를 찍는 순간 모든 게 증거였어요. 차량 마이크가 녹음한 대화에는 담보 가치를 부풀리는 대화와 대출금 착복 계획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렌터카 이동 경로와 숙박 기록을 겹쳐보니 하영과 문태섭의 만남 패턴이 보였어요. 매주 특정 요일 특정 시간대에 외곽 모텔에서 만나 계획을 짰던 흔적이었습니다. 한기문이 확보한 과거 피해자 증언도 추가했어요. 오성만을 포함해 3명의 피해자가 비슷한 수법으로 당한 이야기를 진술했습니다. 반복성과 조직성, 고의성 3가지 요소가 명확했어요. 진서준은 증거 목록을 법정 형식에 맞춰 정리했고 각 증거마다 설명을 달았습니다. 저는 그 목록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사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증거를 정리하며 느낀 건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는 것, 아무리 교묘하게 숨겨도 흔적은 남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영과 문태섭이 남긴 흔적은 너무도 선명했어요. 저는 서류 봉투를 묶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법정만 남았다고. 도윤의 미래가 이 봉투 안에 들어있다고. 저는 봉투를 가방에 넣고 법원으로 향했어요. 한기문과 진서준이 함께였고 도윤도 제 옆에 있었어요.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녹취와 영상 사진과 문서 증언과 분석, 모든 게 갖춰졌죠. 법원 계단을 오르며 저는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표정은 단단히 굳혔습니다. 법정 문 앞에서 한 번 더 숨을 고르고 들어갔어요. 법정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차갑고 무거웠어요. 나무 벤치와 높은 천장벽에 걸린 국기가 위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판사석 앞에 서면 누구나 작아지는데 그날은 저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하영과 문태섭은 피고석에 앉아 있었고 변호인들이 양쪽에 서 있었습니다. 검사가 기소장을 낭독하는 동안 저는 도윤의 손을 잡았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이 축축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증거 제출이 시작되었고 화면에 팬형 카메라 영상이 재생되었어요. 하영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허위 매출 조작 방법을 설명하는 목소리, 담보 가치를 부풀리는 대화, 대출 실행 후 현금화 계획. 모든 게 그대로 흘러나왔어요. 문태섭의 손이 인주를 찍는 장면이 화면에 크게 나왔고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량 녹취가 재생되었고 종이 넘기는 소리와 함께 숫자를 계산하는 대화가 흘렀어요. 하영의 변호인이 반박을 시도했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오성만이 증인석에 섰어요. 그의 증언은 짧고 단단했습니다. 같은 수법으로 전 재산을 잃었다는 이야기, 하영과 문태섭의 접근, 방식, 신뢰를 얻는 과정,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 모든 게 도윤의 사건과 일치했어요. 2번째 피해자도 증언했고 3번째 피해자도 이어졌습니다. 패턴이 반복되었어요. 판사는 증거를 검토하며 몇 차례 질문을 던졌고 검사는 조목조목 답했습니다. 하영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지만 법정은 감정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문태섭은 끝까지 침묵했습니다. 변호인의 최종 변론이 끝나고 검사의 구형이 이어졌어요. 징역 15년과 10년. 무거운 형량이었습니다. 판사는 선고일을 잡았고 우리는 법정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도윤이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긴장이 풀리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진서준이 제 팔을 잡아줬고 한기문이 물을 건넸어요. 우리는 잠시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며 말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법정의 긴장은 이렇게 천천히 풀려갔죠. 복도 끝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고 먼지가 빗속을 떠다녔습니다. 저는 그 먼지를 보며 생각했어요. 모든 게 곧 끝난다고. 선고일이 왔습니다. 법정 공기는 여전히 딱딱했고 벽은 회색이었어요. 도윤과 나란히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하영과 문태섭이 있었습니다. 하영은 고개를 숙인 채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렸고 문태섭은 팔짱을 낀 채 눈을 감고 있었어요.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범죄의 패턴을 조목조목 짚었어요. 상습적 수법 반복된 위임 사기 조직적 공모. 증거가 명확하고 피해가 심각하며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피고인 문태섭 징역 15년, 피고인 윤하영 징역 10년. 그 말이 울리자 법정 안공기가 무너졌어요. 하영이 눈을 감았고 문태섭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길고 긴 문장이 끝나는 순간 모든 게 조용해졌어요. 판결 후 도윤의 이혼은 빠르게 성립됐습니다. 대출 무효 소송도 승소로 끝났고 상조의 건물과 운구차는 그대로 지켜졌어요. 도윤은 상담 치료를 병행하며 일터로 돌아갔고 다시 운구차를 닦는 손이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마음이 조금씩 풀렸어요. 박미옥은 시장에서 복선이 언니 이제야 숨 쉬네 하며 등짝을 쳤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이제 좀 쉬고 싶다는 말이 자연스레 나왔습니다. 하지만 쉬는 법을 잊은 사람이라 금세 다시 일거리를 찾게 되겠죠. 그날 밤 법정 판결문 사본을 파일철에 넣으며 날짜를 적었어요. 날짜 옆에 작은 점을 찍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기록이다. 상조의 일은 기록으로 시작해서 기록으로 끝나는 법이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니 도윤이 거실 불을 켜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엔 따뜻한 국이 놓여 있었고 그 위로 김이 피어올랐어요. 도윤이 말없이 숟가락을 내밀었고 저는 조용히 받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지난 몇 달간의 고통이 국물에 녹아내리는 듯했죠. 말 대신 뜨거운 숨만 오갔습니다. 밖에선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집 안은 따뜻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숙면을 했습니다. 꿈속에서 여동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이제 됐네. 도윤이 살았네. 그 말이 귀에 남은 채로 눈을 떴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했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었습니다. 봄이 와서 꽃이 피고 여름이 지나 다시 가을이 돌아왔어요. 상조의 사무실엔 새로운 위패들이 들어섰고 낡은 운구차 대신 도윤이 새로 손본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흰색 차체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저는 새벽마다 냉장고 소독 알림 소리에 눈을 뜹니다. 냄새 없는 청결, 그게 제 직업의 기본이자 삶의 원칙이니까요. 도윤은 요즘 지역 복지센터에 자원봉사를 나갑니다. 아이들 데려다주고 운전도 돕고 가끔은 혼자 늦게 들어와요.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라고. 하영에게서 편지가 몇 통 왔어요. 감옥에서 쓴 얇은 편지지 빽빽한 글씨. 사과와 회한 용서를 바라는 말들이었지만 저는 뜯지 않았습니다. 편지는 불 위에 올려 재로 만들었어요. 악연은 말로 끊는 게 아니라 손끝으로 태워 없애야 하니까요. 재를 털며 생각했습니다. 이젠 정말 끝났다고. 그날 저녁 도윤이 운구차에서 카메라를 떼어와 제게 건넸어요. 이제 이건 필요 없죠. 저는 그 손에서 카메라를 받아 조용히 웃었습니다. 감시가 아니라 신뢰로 사는 날이 온 거예요. 식탁 위엔 흰 보가 깔려 있었습니다. 검은 상보는 이제 장례식장 안에만 두기로 했어요. 흰 보 위로 햇빛이 내려앉았고 그 위에 반찬이 놓였습니다. 도윤이 국을 떠 제 앞에 밀었어요. 이제 좀 웃어요, 고모.
그 한마디에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국을 떴어요. 짠맛보다 따뜻한 맛이 났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저는 조용히 일어나 커튼을 열었어요. 햇빛이 방 안으로 흘러들었고 벽에 걸린 액자 속 여동생 사진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 미소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됐지. 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나무잎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식탁 위 흰 볼을 살짝 들고 햇빛을 그 위에 올렸어요. 검은 상보를 덮던 손이 이제 빛을 올리는 손이 된 겁니다. 문을 닫고 불을 켰습니다. 오늘은 문을 닫고 어둠을 막는 게 아니라 빛을 지키기 위해 켰어요. 창조의 일을 하며 수없이 문을 닫아왔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제 삶의 문을 닫는 대신 새로운 문을 여는 기분이었죠. 저는 국그릇을 치우며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사람의 일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는 한 그 사람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다는 것.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매일의 일처럼 다듬어 가야겠다고. 불빛이 벽에 부드럽게 번졌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숨을 내쉬었죠. 오늘은 문을 닫고 불을 켰습니다. 이제야 진짜로 삶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여동생의 사진을 한 번 더 보고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 이제 마음 놓아도 돼. 도윤이가 잘 살고 있어. 창밖에서 새 한 마리가 날아갔고 저는 그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